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급습했습니다. 미국의 삼엄한 경호 속에 마두로 대통령이 끌려오는 모습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엔 안보리에서는 전 세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중국은 미국의 이번 공습이 주권을 무시하는 패권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러시아 역시 위선적인 미국이라며 현 상황을 정면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노리고 벌인 공습의 진짜 속내,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계산이 한국의 기술망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한국 위성, AI 레이더, 그리고 K방산 정보망이 미국조차 보지 못한 확전 신호를 먼저 잡아낸 겁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중국이 초긴장한 대한민국의 진짜 능력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국 최고라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담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제안보전략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CIA와 국방부를 오가며 세계의 위기를 읽어왔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폭발 이전에 불씨를 봐야 하니까요. 2026년 1월 3일 새벽 워싱턴 국방부 긴급 브리핑룸에 저를 부르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건 헬리콥터 소음과 폭발음이었습니다. 작전 확고한 결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작됐구나.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스크린엔 빨간 자막이 반복해서 깜빡였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주요 석유시설 및 대통령궁 정밀 공습.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카라카스 상공을 날아다니는 미군 헬리콥터, 불길이 치솟는 정유시설, 그리고 회색 운동복 차림에 눈과 귀를 가린 채 끌려 나오는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 작전 시간 2시간 15분. 전투기 150대 이상 동원. 사망자 최소 40명. 저는 대통령 연설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원고를 읽으면 읽을수록 한 단어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석유.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시설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며 석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안보도 아닌 석유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많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원고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바뀌는 순간 세계의 안전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 지금 우리가 발표하려는 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에 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브리핑룸 밖에선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지지와 우려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중남미 담당 정보망에서 보낸 긴급 보고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이상 움직임 포착. 중동 지역 사이버 공격 징후. 동북아 전파 패턴 변화. 모두 공습 직후 발생. 확전 징후 의심됨.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폭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확신하던 제 얼굴에 아주 작은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세계가 금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리처드 헤일 선임보좌관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61의 나이답지 않게 단단한 체격의 그는 NSC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밀러 잘했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반미축을 꺾어야 했어. 베네수엘라가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우릴 조롱하는 꼴을 더는 못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다른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우리 돈으로 145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남미 핵심 기지였죠. 그 나라를 우리가 단 2시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에도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헤일이 덧붙였습니다. 힘의 균형이 누구한테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어.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한 국가를 때리면 주변이 움직입니다. 움직임은 오판을 낳고 오판은 확전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폭격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재앙은 연쇄로 완성됩니다. 헤일, 확전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전? 누가 미국한테 덤비겠어? 이란도 우리가 공습했을 때 반격 못했잖아. 핵도 없는 베네수엘라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보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전 세계 군사활동 변화 패턴 실시간으로 보고하라. 특히 중동, 중남미, 동부가 집중 모니터링. 분노가 아니라 책임감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작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전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빨간 점들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인근 해상활동 증가, 니카라과 군사시설 이동, 이란 사이버 공격 징후, 중국 해군 남중국해 활동 강화, 모두 공습 직후 12시간 이내에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연쇄 불안 마이너스 진짜 위협은 지금부터다. 진짜 승부는 타격이 아니라 확전을 막는 능력에서 갈립니다. 저는 그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감시, 그리고 억제. 그 세 가지가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네트워크를 재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 라인, 육아 분석팀, 동맹국 군사 연락관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그중 한국 채널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한국은 군사위성과 해상감시, AI 레이더 융합으로 상황인지 체계를 고도화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무엇이 움직이는지 먼저 보는 나라가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아리랑 7호 위성, 해상도 30cm급의 정찰 능력, K9 자주포와 천공방공망 운용 중 축적된 실전 데이터 통합 시스템, 폴란드, 호주, 사우디로 이어지는 방산 수출과 함께 쌓인 운용 노하우. 한국이 답일지도 모르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책상 위로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미국 규탄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도 가세할 것이라는 첩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145조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에게 비공식 연락을 시도해야겠다고. 파일을 뒤져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도윤, 46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I 레이더 융합기술 총괄 책임연구원. 저는 암호화 통신망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밀러입니다. 긴급히 상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짧게 보시죠. 지금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답일지도 모른다는 존중이 싹 텄습니다. 전쟁을 막는 힘은 총이 아니라 먼저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그 눈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김도윤과의 화상 브리핑 일정을 잡았습니다.
세계는 폭격으로 흔들렸지만 조용히 판을 바꿀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가 연단에 섰습니다. 50살의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국제법도 유엔 헌장도 무시한 패권주의의 전형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침묵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섰습니다. 동맹국들조차 지지와 우려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관심을 끈 건 유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 위로 쌓이는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 정체불명 선박 집결, 이란 사이버 공격 징후, 미국 에너지 시설 타깃 가능성, 동북아 전파 패턴 이상 감지, 북한 및 중국 해군 활동 증가, 모두 동시에라는 단어를 공유했습니다. 공습 이후 72시간 이내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국의 움직임을 신호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동시다발 확전 신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위성 사진 몇 장과 전파 패턴 분석만으로는 백악관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이후 세계 곳곳의 움직임 말입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과 AI 레이더가 포착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화상으로 뵙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혼란이 공포로 바뀌기 직전이었지만 결단의 온도가 올랐습니다. 한국의 감시와 AI 분석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정치는 여론이 아니라 동시 신호가 방향을 정합니다. 저는 그 신호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약해 보여. 중국이 우릴 비웃을 거야. 이란도 북한도 우릴 우습게 볼 거라고. 그는 오늘 오후에도 NSC 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추가 압박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주변국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엔 다른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유엔 안보리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도 공개적 지지를 주저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전의 불씨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도윤과의 화상 브리핑. 한국이 제게 보여줄 데이터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제 예상을 확인시켜준다면 저는 백악관의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더 때리면 위험해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한국의 위성, AI 레이더, 방산 운용 데이터. 그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과학적 명분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수 있는 명분. 한국은 제게 대안이 아니라 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도윤과의 비공식 브리핑을 정식 보고로 전환할 준비를 하기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 헤일이었습니다. 밀러, 아직도 여기 있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한국 쪽이랑 접촉하고 있다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보 공유입니다. 확전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확전 징후? 헤일이 비웃었습니다. 동맹 뒤에 숨으려는 거 아닌가? 겁쟁이처럼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지는 용기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헤일, 진짜 용기는 더 세게 치는 게 아닙니다.
멈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일 NSC 회의에서 보자고. 자네 한국 데이터 가지고 뭘 보여줄 수 있는지 기대하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로 확전을 막는 작전을 시작하자고.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암호화 화상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김도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6살의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는 바로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밀러 자문관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아리랑 7호 위성이 포착한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 이미지였습니다. 10여 척의 선박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공습 6시간 후 포착됐습니다. 화물선으로 위장했지만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두 번째 화면. AI 레이더가 분석한 중동 전파 패턴이었습니다. 이란 남부 지역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준비 단계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화면. 동북아 군사활동 증가 그래프였습니다. 북한 동해안 기지 활동이 평소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군도 남중국해에서 훈련 강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24시간 이내 동시 발생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미국의 공습을 신호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공습 3일 전부터입니다. 김도윤의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 해상 활동이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제 감시자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통합 감시 체계가 미국보다 먼저 세계의 변화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김 박사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판을 함께 풀고 싶습니다. 확전 징후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저희와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눈빛에 처음으로 신뢰가 섞였습니다. 진짜 동맹은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를 근거로 확전 억제 작전을 백악관에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교부 청사. 39살의 박서연 안보전략기획관은 모니터 세대를 동시에 켜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엔 주재대사와의 화상회에, 또 하나는 중국 외교라인 실시간 동향, 마지막은 미국 국무부 실무진과의 채팅창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엔에서 중국이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중국 측엔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중립적 감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전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닙니다. 미국 측엔 더 직접적인 분석을 전달했습니다. 추가 작전은 국제 고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박서연은 전쟁을 막는 건 목소리가 아니라 정보의 타이밍임을 알았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게 외교의 승부처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리웨이였습니다. 박 기획관, 한국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박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리 부국장님, 저희는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군사활동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확전이 아무에게도 이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중국에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에단 밀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세계가 알기 전에 당신이 먼저 써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맑았지만 세계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냉철함 속에 책임감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정보를 누가 먼저 쓰느냐로 승부가 납니다. 박서연은 애당과의 협력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이 보낸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AI 레이더가 분석한 이상 신호 패턴, 아리랑 위성이 포착한 야간 선박 이동 궤적 K9, 자주포와 천공방공망 운용 중 축적된 실전 데이터 통합 시스템,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합참 정보분석관 장민혁이 설명했습니다. 32살의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위성, 레이더, 방산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합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K9의 운용 데이터, 사우디에 판매한 천공의 레이더, 추적 패턴 모두 AI가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읽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동 쪽 보십시오. 장민혁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사이버 공격 준비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동북아는 북한 동해안 전자전 신호가 평소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 전쟁이구나.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자문관님, 저희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총을 쏘려는지는 먼저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움이 존중으로, 존중이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통합 감시체계 기반 확전 억제 보고서. 이 보고서가 백악관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백악관 NSC 회의실에 섰습니다. 참모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고 리처드 헤일은 제 맞은편에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우리가 직면한 건 성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화면에 아리랑 위성 이미지가 떴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배치된 선박들이 선명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공습 6시간 후 나타났습니다. 화물선으로 위장했지만 움직임이 군사작전 패턴입니다. 다음 화면. AI 분석 그래프였습니다. 이란, 중동, 동북아 모두 24시간 이내에 군사활동이 동시 증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참모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추가 타격은 중동과 동북아까지 연쇄 반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맹국 기술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미국입니다, 밀러.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힘만으로는 확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확전. 헤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미국에 덤빕니까? 이란도 못했어요. 베네수엘라 따위가 뭘 하겠습니까? 회의는 보류로 끝났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짜리를 떴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은 권력 앞에서 먼저 시험받습니다. 저는 이제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백악관 NSC 회의실에 섰습니다. 참모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고 리처드 헤일은 제 맞은편에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우리가 직면한 건 성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화면에 아리랑 위성 이미지가 떴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배치된 선박들이 선명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공습 6시간 후 나타났습니다. 화물선으로 위장했지만 움직임이 군사작전 패턴입니다. 다음 화면. AI 분석 그래프였습니다. 이란, 중동, 동북아 모두 24시간 이내에 군사활동이 동시 증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참모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추가 타격은 중동과 동북아까지 연쇄 반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맹국 기술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미국입니다, 밀러.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힘만으로는 확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확전. 헤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미국에 덤빕니까? 이란도 못했어요. 베네수엘라 따위가 뭘 하겠습니까? 회의는 보류로 끝났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짜리를 떴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은 권력 앞에서 먼저 시험받습니다. 저는 이제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화면 속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USS 제임스 존스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체불명 선박 2척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에 섰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5시 30분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정체불명 선박이 우리 구축함에 접근했습니다. 경고에 불응하자 우리 측이 방어 사격을 했고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군 수병 3명 부상, 정체불명 선박 탑승자 최소 15명 사망 추정. 언론은 미국의 2차 공격이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연쇄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 유엔은 긴급 소집됐습니다.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 표결이 임박했습니다. 백악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다시 회의실에 섰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강력 대응만이 답입니다. 추가 작전을 승인해야 합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헤일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 데이터가.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헤일이 손을 저었습니다. 또 한국입니까? 밀러, 당신은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확전 억제 전략은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회의는 추가 작전 승인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 신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밀러 자문관님,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되짚었습니다. CIA 중남미 담당 국장으로 20년, 국방부 자문관으로 10년. 30년간 힘이 평화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힘이 오히려 전쟁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 딸이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저는 뭐라 대답했던가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도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까? 답은 몇 분 뒤 왔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2차 충돌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링컨 기념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최악의 분열 속에서도 진실을 택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옳아야 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기술 기반 확전 차단 최종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2차 충돌 진실 규명. 마이너스 한국 위성 AI 데이터 기반 긴급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해일과 백악관 강경파들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막아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미하게 결단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로운 아침이 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답장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화상회에 요청합니다. 박서연 기획관도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 승부를 던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암호화 화상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김도윤과 박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셋 다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자문관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아리랑 위성이 2차 충돌 72시간 전부터 포착한 연속 이미지였습니다. 정체불명 선박들의 움직임이 시간순으로 펼쳐졌습니다. 이 선박들은 제3국 용병 선박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미 해군 구축함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도발 기동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AI 레이더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선박들의 이동 패턴이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이건 우연한 조우가 아닙니다. 장민혁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계산된 도발입니다. 미군을 먼저 쏘게 만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배우입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치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차 충돌은 미국이 먼저 쏜 게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박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유엔과 백악관에 동시 공개하면 판이 뒤집힙니다. 중국의 제재 결의안도 무력화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절망이 확신으로, 고립이 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실이 이깁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마지막 역전작전을 개시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지만 오면 모든 걸 바꿉니다. 6시간 후 저는 백악관 긴급 NSC 회의와 유엔 안보리 비공식 브리핑에 동시 접속했습니다. 2개의 대형 스크린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은 백악관 참모들, 다른 쪽은 유엔 안보리 대표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차 충돌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화면에 아리랑 위성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72시간 동안의 선박 이동 궤적이 선명했습니다. AI 분석 그래프가 도발 패턴을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2차 충돌은 미국의 공격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3국 용병 선박이 의도적으로 미군을 도발했고 우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반박하려 했지만
데이터는 반박 불가능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 위성과 AI 레이더 융합 시스템이 포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공습 3일 전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UN 화면에서 중국 대표 리웨이조차 침묵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박서연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군사위성과 방산 수출국에서 운용 중인 K9 천공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입니다. 검증 가능합니다. 순간 세계가 멈췄습니다. 백악관에서 참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엔에서 러시아 대표가 중국 대표와 속삭였습니다. 언론은 순식간에 보도를 전환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밝힌 진실. 2차 충돌은 함정이었다. 한국 기술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 저는 화면 너머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처드 헤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밀러, 당신이 옳았소.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존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해냈다는 안도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건 힘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용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국방부 청사. 저는 김도윤과 박서연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도윤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박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밀러 자문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라는 것을요. 김도윤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엔 정확하게 봅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기술 외교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정보로 억제하고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이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을 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강국은 소리 없이 세계를 지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에단 밀러의 존중, 김도윤의 자부심, 박서연의 희망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제 마지막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멀리서 링컨 기념관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바꿔갑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존중과 진심의 힘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자랑스러운 한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작은 소원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응원의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심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